조선시대 한양 종로 내거리. 이곳에 이상한 대필쟁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사내에게 편지를 맡기면 받는 사람이 반드시 울었습니다. 야, 석주, 대필뱅이 얼굴에 글자가 쓰여 있네. 그런데 이 사내 글자를 한자도 몰랐습니다. 자기 이름조차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야담 주막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장 먹물 냄새 나는 거짓말쟁이. 한양 종로 내거리. 새벽이면 떡장수가 김을 피우고, 아침이면 어물전에 생선이 깔리고, 점심이면 국밥집에서 장국 냄새가 퍼지는 한양에서 가장 시끄럽고 가장 바쁜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 한쪽 배옥의 쪽으로 꺾어지는 모퉁이에 작은 좌판이 있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 벼루 하나, 붓새 자루, 먹 한 장, 그리고 종이 한 묶음. 그 뒤에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름은 석주. 나이 32. 마르고 키가 작았습니다. 얼굴은 검게 탔고 눈이 유난히 컸습니다. 사람을 볼 때 눈을 깜빡이지 않고 가만히 쳐다보는 버릇이 있어서 처음 보는 사람은 좀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날 아침 석주는 좌판을 펼치고 먹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왼손으로 먹을 잡고 벼루 위에서 동그랗게 갈았습니다. 그런데 아침 이슬에 벼루가 젖어 있었는지 먹이 미끄러졌습니다. 왼손이 헛나갔습니다. 먹이 벼루 끝에 부딪히면서 튀었습니다. 까만 먹물이 석주의 얼굴에 정확히 튀었습니다. 이마에서 코를 거쳐 왼뺨까지 한 줄로. 석주가 멈칫한 사이 옆자리 엿장수 팔봉이가 그 꼴을 보고 배를 잡았습니다. 야, 석주, 대필쟁이 얼굴에 글자가 쓰여 있네. 뭐라 쓰여 있나 보자. 아, 일이다. 한일자. 하하하. 지나가던 장수들까지 돌아보며 웃었습니다. 석주가 옷소매로 얼굴을 닦으며 피식 웃었습니다. 글자가 얼굴에 안 붙으니까 대필쟁이지, 얼굴에 붙으면 먹감이지요. 그 먹물 아깝다. 종이에 쓸 것을 얼굴에 쓰다니. 석주가 고개를 저으며 다시 먹을 갈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왼손잡이에 서툰 동작이었지만 먹물이 까맣게 우러나자 석주의 얼굴에도 준비가 된 표정이 돌아왔습니다. 얼굴에 남은 먹 자국은 닦아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아서 그날 하루 석주의 이마에는 검은 줄이 남아 있었습니다. 대필합니다. 편지, 소장, 혼서지 뭐든 써드립니다. 석주가 외쳤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이마에 먹줄이 그어진 대필쟁이를 보고 돌아보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종로에만 대필쟁이가 5은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석주의 좌판에는 다른 대필쟁이에게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림이었습니다. 좌판 옆에 세워둔 나무판에 석주가 직접 그린 그림이 붙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를 안고 있는 그림, 논에서 일하는 농부의 그림, 달밤에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낙네의 그림. 그림이 조잡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먹의 농담이 살아있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멈춰서서 보곤 했습니다. 이거 누가 그렸소? 제가 그렸습니다. 그림 솜씨가 괜찮은데. 그런데 대필쟁이가 왜 그림을 그리시오? 석주가 웃었습니다. 편지에 마음을 담으려면 글자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림이 좋다고 해서 편지를 맡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편지는 글이지 그림이 아니니까요. 석주는 하루 종일 앉아 있다가 손님 서넛을 받으면 다행이었습니다. 편지 한 통에 엽전 2입.
하루에 8입이면 많이 번 것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석주는 좌판 뒤에서 주먹밥을 꺼내 먹었습니다. 찬밥을 둥글게 뭉쳐온 것인데 반찬은 없었습니다. 소금도 뿌리지 않은 맨밥 주먹밥. 그날도 석주는 주먹밥을 한 입 빼어 물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좌판 앞에 섰습니다. 대필쟁이요. 올려다보니 50쯤 되어 보이는 안악이었습니다. 손에 보따리를 들고 있었고 눈이 붉었습니다. 울다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예, 대필합니다. 앉으십시오. 석주가 주먹밥을 보자기에 싸고 자리를 정돈했습니다. 안악이 돗자리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아들한테 편지를 쓰고 싶소. 어디 계신 아들입니까? 함경도, 경흥. 군에 갔소. 언제 가셨습니까? 3년 전이요. 석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말을 쓰고 싶으십니까? 안악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러다가 한마디를 겨우 꺼냈습니다. 보고 싶다고. 석주는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악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깜빡이지 않고 그 큰 눈으로. 그것만 쓰면 됩니까? 그것만 쓰면 안 되겠지요. 그런데 무슨 말을 써야 할지를 모르겠소. 그러면 제가 여쭙겠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무엇입니까? 안악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지를 쓰러 왔는데 음식을 묻다니. 떡 인절미를 좋아했소. 인절미를 어떻게 만들어 주셨습니까? 콩고물을 듬뿍 묻혀서 아이가 콩고물을 좋아하니까 입 주변에 콩고물이 잔뜩 묻어도 닦지도 않고 먹었지요. 안악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떠나던 날 마지막으로 해준 음식은요? 국밥이요. 새벽에 일어나서 솥뼈를 구워서 국밥을 말아줬소. 아이가 그릇을 비우고 나서 어머니, 국물이 참 뜨겁습니다 했소. 그게 마지막 말이요. 안악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붓을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고개를 끄덕이며 안악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인절미 이야기, 국밥 이야기, 아들이 어렸을 때 마당에서 넘어져 울었던 이야기, 처음 글을 배우러 서당에 갔던 날 이야기. 안악이 이야기를 다 하고 나서야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좋은 편지를 써 드리겠습니다. 내일 와 주십시오. 내일이요. 다른 대필쟁이는 그 자리에서 바로 써주던데. 저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안악이 갸우뚱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갔습니다. 석주는 안악이 사라지자 좌판을 접었습니다. 해가 아직 중천이었지만 일찍 문을 닫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로를 빠져나와 인왕산 기슭의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목 끝에 허름한 초가가 있었습니다. 지붕에 풀이 자라고 담벼락에 이끼가 낀 사람이 사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집. 석주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돌아왔습니다. 방 안에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마른 얼굴, 눈이 감겨 있었습니다. 아니, 감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열려 있었지만 빛이 없었습니다. 눈이 먼 노인이었습니다. 오늘은 일찍 왔구나. 사연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좋은 사연입니다. 석주가 방에 들어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안악에게 들은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말했습니다. 인절미, 콩고물, 국밥, 뜨거운 국물.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사연이로구나. 써보마.
노인이 손을 뻗었습니다. 석주가 벼루의 먹을 갈아 건넸습니다. 노인이 붓을 잡았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데 붓을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종이 위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먼 노인이 쓰는 글씨는 줄이 비뚤었습니다. 글자가 겹치기도 했고 종이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석주가 옆에서 종이를 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의 손이 종이 밖으로 나가려 하면 살짝 방향을 잡아 주었습니다. 노인이 글자를 쓰면 석주는 그 글자를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읽은 것이 아닙니다. 석주는 글자를 몰랐으니까요. 노인이 쓰면서 읊는 소리를 듣고 따라 말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석주와 노인의 비밀이었습니다. 석주는 글자를 한자도 몰랐습니다. 대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읽고 그것을 말로 전할 줄 알았습니다. 노인은 글자를 알았습니다. 학문이 깊었습니다. 대신 눈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이 합치면 한 명의 완벽한 대필쟁이가 되었습니다. 제2장 붓을 잡을 수 없는 손. 석주의 사연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석주는 한양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상도 안동 양반마을 근처의 하인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쇠는 안동 김진사댁의 마름이었습니다. 어머니 금이는 김진사댁 부엌에서 일했습니다. 석주는 태어날 때부터 종의 아들이었습니다. 5살 때 석주에게 일이 생겼습니다. 김진사댁 마당에서 놀다가 쌓아둔 장작더미가 무너졌습니다. 석주의 오른손이 장작 아래 깔렸습니다. 어른들이 장작을 치웠을 때 석주의 오른손은 이미 으스러져 있었습니다. 의원이 왔지만 고칠 수 없었습니다. 뼈가 부러진 것이 아니라 으깨진 것이어서 약을 써도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석주의 오른손은 펴지지 않았습니다. 주먹을 쥔 채 굳어버린 손. 붓을 잡을 수 없는 손이었습니다. 왼손이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왼손으로 글을 쓰는 것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앞서 석주에게는 글을 배울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종의 아들이 서당에 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석주에게는 다른 재능이 있었습니다. 귀가 좋았습니다. 김진사댁 서당 밖에 서서 담 너머로 들리는 훈장의 강의를 들었습니다. 천자문, 동몽선습, 수학. 글자를 보지 못해도 소리로 외웠습니다. 훈장이 하늘천, 따지, 거물현, 누를 황하면 석주도 담 밖에서 따라 외웠습니다. 그러나 소리를 아는 것과 글자를 아는 것은 달랐습니다. 석주는 천이라는 소리가 하늘이라는 뜻인 것은 알았지만 그 글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랐습니다. 왼손으로 몰래 연습해 보았지만 글자를 본 적이 없으니 흉내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대신 석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늘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하늘을 그렸습니다. 땅이라는 소리를 들으면 땅을 그렸습니다. 글자 대신 그림으로 세상을 기록했습니다. 15살 때 아버지 돌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김진사댁의 마름 일을 하다가 밤에 논둑에서 미끄러져 물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위로금으로 쌀 5가마니를 주었습니다. 평생을 일한 마름의 목숨값이 쌀 5가마니. 어머니 금이는 석주를 데리고 안동을 떠났습니다. 한양으로 올라왔습니다. 한양에서 품을 팔며 살았습니다. 금이는 남의 집 빨래를 했고 석주는 장터에서 짐을 날랐습니다. 오른손은 쓸 수 없었지만 왼손과 어깨로 짐을 졌습니다. 하루에 엽전 4입. 어머니와 둘이 먹기에도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20살 때 어머니
금이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겨울에 빨래를 하다가 손이 얼어 갈라졌고 그 상처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석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오른손은 굳어 있고 글자는 모르고 돈은 없고 가진 것이라고는 왼손 하나 그리고 그 왼손으로 그리는 그림뿐이었습니다. 석주는 장터에서 그림을 팔았습니다. 초상화를 그려주겠다고 했지만 그림 한 장에 엽전 한 잎도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조선시대에 이름 없는 화공의 그림은 가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석주는 대필쟁이를 보았습니다. 장터에서 편지를 대신 써주고 돈을 받는 사람들. 글을 아는 사람이 글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일하는 것.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글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대필을 합니까? 석주는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고팠습니다. 배고픔은 포기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석주는 그 노인을 만났습니다. 제3장 장림 선비, 인왕산 기슬, 세검정 근처. 석주가 그림을 팔다가 팔지 못한 종이를 안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이 저물어 어두웠습니다. 골목길을 걷는데 앞에서 무언가에 걸려 넘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석주가 달려갔습니다. 노인이 땅에 엎어져 있었습니다. 지팡이가 옆에 굴러 있었고 얼굴에서 피가 났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십니까? 석주가 노인을 일으켰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열려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아서 돌부리에 걸렸다. 다치셨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납니다. 석주는 자기 옷자락을 찢어 노인의 이마를 감싸 주었습니다. 노인을 부축하여 근처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 집이 바로 인왕산 기슭의 허름한 초가였습니다. 노인의 이름은 윤치호. 나이 60세. 한때 성균관에서 강의하던 유학자였습니다. 성균관이요? 석주가 놀랐습니다. 성균관이면 조선 최고의 학문기관 아닙니까? 오래전 일이다. 40대에 눈이 멀었지. 병이 아니라 사고였다. 책을 읽다가 촛불이 넘어져 얼굴을 태웠다. 두 눈을 잃었다. 윤생원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눈을 잃고 나서 성균관을 떠났다. 글을 가르치는 것이 직업이었는데 글을 볼 수 없으니 가르칠 수도 없었지. 제자들이 처음에는 찾아왔지만 하나둘 발길이 끊겼다. 그래서 혼자 사신 겁니까? 혼자 사는 것이 편해서가 아니라 혼자밖에 살 수 없어서다. 석주는 노인에게 죽을 끓여 드렸습니다. 왼손으로 서투르게 불을 지피고 쌀을 씻어 솥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쌀이 거의 없었습니다. 석주의 주머니에 남은 쌀이 한 줌뿐이었으니까요. 물을 붓고 또 부어서 겨우 죽이라 부를 수 있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윤생원에게 사발을 건넸습니다. 노인이 숟가락을 들어 한술 떴습니다. 입에 넣고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건 죽이냐 물이냐. 석주가 멈칫하더니 고개를 긁었습니다. 쌀이 적어서요. 적긴 얼마나 적길래 쌀 맛이 안 나느냐. 한 줌 넣었습니다. 한 줌. 이건 쌀물이지 죽이 아니다. 석주가 머쓱한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그래도 끓이긴 끓였으니 죽이라 불러 주십시오. 윤생원이 피식 웃더니 사발을 비웠습니다. 맛은 없지만 따뜻하긴 하구나. 내 정성이 쌀보다 많이 들어간 셈이지. 노인은 죽을 마시며 석주의 손놀림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오른손은 왜 안 쓰느냐? 다쳤습니다. 어릴 때 붓을 잡을 수 없겠구나. 예. 그런데 먹 냄새가 난다. 내 손에서. 석주가 자기 왼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장터에서 그림을 그리느라 먹이 손톱 사이에 박혀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립니다. 왼손으로. 화공이냐? 화공이라 하기에는 그림을 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윤생원이 웃었습니다.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나는 그를 알지만 볼 수 없고 너는 그림을 그리지만 그를 모르는구나. 둘 다 반쪽이다. 석주는 그 말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반쪽.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주는 노인의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부자리도 없이 마루에서 웅크렸지만 오랜만에 지붕 아래에서 자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석주는 떠나려 했습니다. 신세 졌습니다, 어르신. 잠깐. 윤생원이 석주를 불러 세웠습니다. 너 갈 곳이 있느냐? 없구나. 예. 나도 마찬가지다. 눈이 안 보이니 밥을 해 먹는 것도 힘들다. 시장에 가는 것도 못한다. 윤생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여기서 같이 살자. 내가 내 눈이 되어주고 나는 내 손이 되어주마. 손이라뇨? 내가 글을 써 줄 수 있다. 눈은 못 보지만 붓은 잡을 수 있다. 내가 사연을 말해주면 내가 글로 옮기마. 석주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면 대피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너는 사연을 듣고 나는 글을 쓴다. 둘이 합치면 하나다. 석주는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르신, 같이 살겠습니다. 윤생원이 코를 훌쩍였습니다. 울지 마라. 내가 울음소리에 약하다. 눈이 안 보이니 소리로만 세상을 느끼는데 울음소리가 들리면 나도 울게 된다. 울지 않겠습니다. 석주는 코를 훔쳤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제사장 귀로 쓰는 편지. 다음 날부터 석주와 윤생원의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방법은 이러했습니다. 석주가 장터에서 손님을 받습니다. 손님의 사연을 듣습니다. 들은 사연을 집에 돌아와 윤생원에게 말합니다. 윤생원이 그 사연을 글로 씁니다. 석주가 다음 날 손님에게 편지를 전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윤생원은 눈이 보이지 않으므로 글씨가 비뚤었습니다. 줄이 맞지 않고 글자가 겹치기도 했습니다. 읽을 수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보기에 좋지 않았습니다. 석주가 해결했습니다. 종이 위에 왼손으로 가는 실을 붙였습니다. 윤생원이 실을 손가락으로 더듬어 줄을 맞추면서 쓰면 글씨가 반듯해졌습니다. 이건 좋은 방법이로구나. 누가 가르쳐 줬느냐? 아무도요. 그냥 생각한 겁니다. 머리가 좋구나. 두 번째 문제, 석주가 사연을 전할 때 중요한 세부를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손님이 한 말을 다 기억하지 못한 것입니다. 윤생원이 가르쳤습니다. 사연을 들을 때 5가지를 기억해라. 누가, 누구에게, 왜, 언제, 그리고 무엇을 느꼈는지.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편지는 쓸 수 있다. 5가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이다. 무엇을 느꼈는지. 편지에서 사실은 뼈대이고 감정이 살이다. 살이 없는 편지는 뼈만 앙상한 해골이지.
석주는 윤생원의 가르침을 새겼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 손님의 이야기를 들을 때 5가지를 머릿속에 새기며 들었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손님이 바로 써달라고 할 때 석주는 그 자리에서 쓸 수 없었습니다. 윤생원이 없으니까요. 석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루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담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대부분의 손님은 기다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급한 손님은 다른 대필쟁이에게 갔습니다. 어르신, 손님이 빠져나갑니다. 바로 써달라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손님은 보내라. 빨리 쓴 편지는 빨리 잊힌다. 하루를 기다린 편지가 평생 남는 법이다. 윤생원의 말에 석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렇게 석주와 윤생원의 대필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그 안악의 편지였습니다. 함경도 경흥에 군에 간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 석주가 사연을 말하자 윤생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붓을 들었습니다. 인절미, 콩고물, 국밥 좋은 재료로구나. 윤생원이 쓴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아들아, 콩고물 인절미를 해놓았는데 내가 없구나. 콩고물이 마르기 전에 와라. 내가 떠나던 날 끓인 국밥 국물이 아직도 내 가슴에서 식지 않았다. 국물이 식으면 다시 데우면 되지만 내가 없는 이 집은 데울 수가 없구나. 석주가 그 편지를 소리내어 읽지는 못했습니다. 글자를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윤생원이 쓰면서 읊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안악에게 편지를 전했습니다. 안악이 편지를 읽었습니다. 아닙니다. 안악도 글을 몰랐습니다. 옆에 있던 약방 주인이 읽어주었습니다. 안악이 울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게 내 마음이요.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 다 여기 있소.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로 내거리의 대필쟁이가 기가 막히게 편지를 쓴다. 하루를 기다려야 하지만 그 편지를 받으면 울지 않는 사람이 없다. 손님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을 여인 과부의 재문, 고향을 떠난 장사꾼의 가족 편지, 혼인을 앞둔 처녀의 사주단자 부탁 편지. 사연이 모이고 윤생원의 붓이 움직이고 석주의 귀가 세상의 이야기를 모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석주의 좌판 앞에 줄이 섰습니다. 2달이 지나자 종로에서 석주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석주 대필, 그것이 간판이었습니다. 사실은 석주의 귀 윤생원의 붓이었지만 세상은 석주만 보았습니다. 윤생원은 그것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다. 편지가 제대로 전해지면 그만이지. 어르신의 이름도 알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미 세상에서 사라진 사람이다. 이름이 필요 없어. 석주는 그 말이 슬펐지만 윤생원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5장 그림이 된 편지. 어느 날 사고가 터졌습니다. 윤생원이 병이 났습니다. 감기가 아니었습니다. 가슴에 열이 오르고 기침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와서 진맥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열이 찼습니다. 한 달은 누워 계셔야 합니다. 한 달. 윤생원이 한 달 동안 붓을 잡지 못하면 석주는 대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억지로라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기침을 하면서 어떻게 붓을 잡느냐. 콜록 이러면서 글을 쓰면 편지가 아니라 담탄이 되겠지. 윤생원이 기침 사이로 농담을 던졌지만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석주는 좌판에 앉아 손님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편지를 쓸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사정이 있어서 편지를 못 씁니다. 며칠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대필쟁이가 편지를 안 써주면 어떡하라는 것이오? 다른 데로 가시면 다른 데는 마음이 없는 편지를 쓴단 말이오. 당신네 편지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서 그러는 것 아니오. 석주는 괴로웠습니다. 사연은 쌓이는데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때 석주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그림. 석주는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왼손으로. 글자는 모르지만 그림은 그릴 수 있었습니다. 편지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떨까? 석주는 시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손님은 노비 출신의 젊은 사내였습니다. 시골에 두고 온 어머니에게 편지를 보내고 싶다 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모르니 글로 써도 읽을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석주는 종이를 펼치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왼쪽에 한양의 큰 기와집. 그 앞에 작은 사내가 서 있습니다. 오른쪽에 시골의 초가. 초가 앞에 허리 굽은 여인이 서 있습니다. 가운데에 길이 나 있고 길 위에 발자국이 찍혀 있습니다. 발자국의 방향은 한양에서 시골 쪽으로. 그리고 그림 아래에 모닥불 위에 올린 감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사내의 어머니가 감자를 잘 구워 주었다 했으니까요. 석주가 그림을 건넸습니다. 사내가 그림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종이를 거꾸로 들고 있었습니다. 집이 뒤집혀 있고 사람이 하늘에 매달려 있고 감자가 공중에 떠 있었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갸우뚱하며 말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림이요? 석주가 피식 웃었습니다. 거꾸로 들고 계십니다. 아. 사내가 허겁지겁 종이를 뒤집었습니다. 그제야 그림이 제대로 보였습니다. 아, 이건 내가 어머니한테 돌아가겠다는 뜻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십시오. 석주가 그림의 아래쪽을 가리켰습니다. 감자. 어머니께서 이 그림을 보시면 아들이 감자 맛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내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글자보다 이게 낫소. 우리 어머니는 글을 모르니까. 이 그림이면 알아보실 거요. 다만 사내가 머쓱하게 웃었습니다. 저처럼 거꾸로 안 들면 말이오. 석주가 웃으며 그림 한쪽 구석에 작은 동그라미를 그려 넣었습니다. 여기가 위입니다. 이 동그라미가 보이면 바로 든 것이고 안 보이면 거꾸로 든 것입니다. 그것 참 기특하오. 그림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종로 대필쟁이가 그림 편지를 그린다. 글을 모르는 사람도 읽을 수 있는 편지를. 손님이 몰려들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윤생원이 회복한 뒤 글로 써주면 되었고,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석주가 그림으로 그려주었습니다. 그림 편지 한 통에 엽전 3입. 글 편지보다 한 입 비쌌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냈습니다. 윤생원이 병상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웃었습니다. 내가 결국 내 길을 찾았구나. 어르신 덕분입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아프지 않았으면 너는 평생 그림 편지를 생각도 못했을 거다. 내 병이 내 약이 된 셈이지. 그런 약은 다시는 필요 없습니다. 석주가 웃으며 윤생원의 이불을 여며 주었습니다. 한 달 뒤
윤생원이 회복했습니다. 다시 붓을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주의 그림 편지를 찾는 손님이 줄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늘었습니다. 글 편지도 좋지만 그림 편지가 더 마음에 와 닿소. 우리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데 그림 편지를 보시고 우셨소. 글자로 된 편지였으면 못 읽으셨을 거요. 석주의 그림 편지는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했습니다. 조선 팔도의 글을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림 편지는 세상과 소통하는 유일한 창이었습니다. 석주와 윤생원의 대필은 이제 두 갈래가 되었습니다. 글을 아는 사람에게는 윤생원의 붓으로,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석주의 그림으로 두 갈래의 편지가 한양 종로에서 조선 팔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제6장 한양이 울다. 석주의 이름이 커지자 시기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종로의 대필쟁이 오서방이었습니다. 양반 집안 출신으로 필체가 반듯하고 문장이 유려하여 관아의 소장이나 상소문을 전문으로 대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서방에게 석주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대필은 글로 하는 것이지 그림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오서방의 생각이었습니다. 저 석주라는 놈 대필쟁이가 아니라 화공이지. 대필이란 글을 대신 써주는 것인데 그림을 그려주는 것이 무슨 대필이냐. 오서방의 불만은 입소문을 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장터의 서적 상인 배 주사가 석주에게 소장을 의뢰한 것입니다. 관아에 낼 소장이었습니다. 물건을 떼먹힌 사연으로 관아에 고소를 하겠다는 것. 소장이요. 그건 글로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신이 잘 쓴다고 해서 왔소. 석주는 난감했습니다. 소장은 형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날짜, 원고, 피고, 사유, 청구 내용. 그림으로 그릴 수 없는 문서였습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석주는 집에 돌아와 윤생원에게 말했습니다. 윤생원이 소장을 써 주었습니다. 다음 날 석주는 소장을 배 주사에게 전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배 주사가 그 소장을 들고 관아에 갔는데 관아의 서리가 글씨를 보고 고개를 갸우뚱한 것입니다. 이 글씨 누가 쓴 것이오? 종로 석주 대필이 써줬소. 이 필체가 혹시 윤치호 생원의 글씨가 아니오? 서리는 예전에 성균관에서 윤생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 제자였습니다. 스승의 필체를 알아본 것이었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석주가 직접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눈먼 노인이 대신 써 주고 있다는 소문. 오서방이 이 소문을 잡았습니다. 석주는 사기꾼이요. 글자를 한자도 모르면서 대필쟁이 행세를 하고 있소. 편지를 쓰는 것은 눈먼 장님이요. 장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람들이 석주의 좌판 앞에 몰려왔습니다. 석주, 이게 사실이요? 당신이 직접 편지를 쓰는 것이 아니었소. 석주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장터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글자를 모릅니다. 제 오른손은 어릴 때 다쳐서 붓을 잡을 수 없고 글을 배울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편지는 누가 쓴 것이오? 윤생원이라는 어르신이 써 주셨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분입니다.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글자를 모르는 놈이 대필쟁이라니. 장님이 쓴 편지를 우리가 돈 주고 산 것이오? 사기 아니오, 사기. 오서방이 부채질을 했습니다.
관아에 고발합시다. 사기꾼을 잡아들여야 하오. 그때 군중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안악이었습니다. 석주의 첫 손님, 함경도 경흥에 아들을 보낸 그 안악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글자를 모른다고요?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내 아들한테 보낸 편지, 그 편지를 받고 내 아들이 울었소. 울면서 답장을 보내왔소. 어머니, 인절미 콩고물 맛이 떠오릅니다. 국밥 국물이 그립습니다 하고. 안악이 사람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중요하오?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하오?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소. 글자를 아는 다른 대필쟁이에게 갔을 때는 모친이 안부를 전합니다. 딱 이 한 줄이었소. 그런데 이 사람에게 맡겼더니 내 인절미가, 내 국밥이, 내 눈물이 편지 안에 다 들어가 있었소. 장터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나도 그래요. 내 그림 편지를 아버지가 보시고 울으셨소. 아버지가 글을 모르시는데 그림을 보시고 내가 보고 싶다고 하셨소. 나도요. 제 남편에게 보낸 편지, 남편이 품에 넣고 다닌답니다. 하나둘 사람들이 석주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오서방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대필쟁이가 글을 모르면 어떻게 대필쟁이라 하겠소. 이건 사기요. 소라는 결국 관아까지 갔습니다. 한성부 판관 앞에 석주가 불려갔습니다. 오서방이 고발장을 넣은 것이었습니다. 석주는 그를 모르면서 대필 행위를 하여 백성을 속였다는 내용. 판관이 석주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석주냐? 예, 그렇습니다. 글자를 모른다는 것이 사실이냐?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필을 했다. 예. 사연을 듣고 윤생원 어르신이 글을 써 주셨습니다. 그리고 글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제가 그림을 그려 드렸습니다. 판관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림 편지라 한 장 보여줄 수 있느냐? 석주가 품에서 그림 편지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아들의 편지. 초가집 앞에 서 있는 여인과 모닥불 위에 감자. 판관이 그 그림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옆에 있는 서리에게 건넸습니다. 서리도 한참을 보았습니다. 이것을 보고 무슨 뜻인지 알겠느냐? 서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어머니를 보고 싶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해주시던 음식이 그립다는. 글자 한자 없는데도 알겠다. 예, 알겠습니다. 판관이 오서방을 보았습니다. 오서방. 예. 대필이란 무엇이냐? 남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것 아니냐? 글로 전하든 그림으로 전하든 마음이 전해지면 대필이 아니겠느냐? 오서방이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허나 글자를 모르면서 너는 글자를 아느냐? 물론입니다. 그러면 이 안악의 편지를 내가 다시 써봐라. 안악에게 사연을 들었으니 내가 써보겠느냐. 판관이 인절미 안악을 가리켰습니다. 오서방이 붓을 들고 안악에게 사연을 물었습니다. 안악이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절미, 콩고물, 국밥. 오서방이 쓴 편지는 이러했습니다. 아들에게 모친이 안부를 전하노라. 건강히 지내기를 바라며 인절미와 국밥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전한다. 판관이 두 편지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윤생원이 쓴 편지와 오서방이 쓴 편지. 안악, 어느 편지가 내 마음이냐?
안하기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이쪽이요. 윤생원의 편지. 석주가 전한 사연으로 쓴 편지. 판관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오서방을 다시 보았습니다. 오서방, 한 가지 더 해보겠느냐? 무엇입니까? 그림 편지를 내가 그려봐라. 오서방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그림을요? 그래. 석주가 그림으로 마음을 전한다 하니 너도 한번 그려봐라. 오서방은 붓을 들었습니다. 글을 쓰던 붓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을 그리려는 듯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아래에 몸통을 그리고 팔과 다리를 그렸습니다.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했습니다. 이건 사람입니까? 호리병입니까? 장터가 웃음바다가 되었습니다. 머리가 호리병보다 크오. 팔이 왜 넷이오? 사람이 아니라 문어 아니오? 오서방의 귀가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붓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판관도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글을 잘 쓴다고 마음을 잘 전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을 잘 그린다고 마음을 잘 읽는 것도 아니다. 석주는 글자를 모르지만 마음을 읽을 줄 알고 오서방은 글자를 알지만 마음을 그릴 줄 모른다. 판관이 석주를 보았습니다. 석주. 예. 내 죄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글을 직접 쓰지 않는다는 것을 손님에게 밝혀라. 숨기는 것은 좋지 않다. 알겠습니다. 석주는 관아를 나왔습니다. 장터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서방은 얼굴이 벌겋게 된 채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오서방은 석주를 다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다만 장터에서 마주칠 때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훨씬 뒤에야 알려진 일이지만 오서방의 좌판에도 어느 날부터 그림이 한 장 걸렸다 합니다. 서투른 그림이었지만 사람 비슷한 것이 그려져 있었다고요. 제7장 먹물보다 진한 것. 관아 사건 이후 석주의 좌판에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석주는 좌판에 작은 팻말을 세웠습니다. 글은 윤생원이 씁니다. 그림은 석주가 그립니다. 사연은 둘이 함께 듣습니다. 처음으로 윤생원의 이름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윤생원의 옛 제자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균관 시절의 제자, 서당에서 가르쳤던 학생, 한양 곳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인왕산 초가를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살아 계셨습니까? 살아있다 해야 하나, 숨만 쉬고 있다 해야 하나. 윤생원은 무뚝뚝했지만 제자들이 찾아올 때마다 코를 훌쩍였습니다. 석주는 그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어르신, 울음소리에 약하시다면서요? 내가 언제 울었느냐? 코가 막혀서 그런 것이다. 코가 막힌 지 벌써 10번째입니다. 윤생원이 지팡이를 휘둘렀지만 석주는 이미 피해 있었습니다. 석주의 대필은 한양을 넘어 소문이 퍼졌습니다. 특히 그림 편지는 그를 모르는 백성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경상도에서 한양으로 올라온 장사꾼이 석주를 찾아왔습니다. 우리 고을에도 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요. 그림 편지를 가르쳐 줄 수 없소. 석주는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자기가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까? 윤생원이 말했습니다. 가르쳐라. 내가 배운 것을 내 안에 가두지 마라. 석주는 장터에서 그림 편지 그리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모르는 아낙네들, 노인들, 아이들에게 사람을 그리는 법, 집을 그리는 법,
음식을 그리는 법, 길을 그리는 법. 어렵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그리면 됩니다. 잘 그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들어가면 그것이 편지입니다. 아낙네들이 서투른 손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삐뚤빼뚤한 집, 동그란 얼굴, 알아보기 어려운 음식. 그러나 그 그림 하나하나에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 아낙이 자기가 그린 그림 편지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게 편지가 되는 거요? 됩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이 알아봅니다. 마음은 글자가 아니어도 통합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석주는 37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종로 내거리에 좌판을 펼쳤고 여전히 글자를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석주의 좌판에는 항상 두 줄이 섰습니다. 글 편지를 원하는 사람의 줄, 그림 편지를 원하는 사람의 줄. 두 줄이 나란히 늘어선 풍경이 종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윤생원은 70을 넘겼습니다. 기력이 쇠했지만 붓은 여전히 잡았습니다. 글씨는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젊었을 때의 반듯한 글씨가 아니라 세월이 담긴 글씨. 삐뚤어진 것 같으면서도 힘이 있는 눈먼 노인만이 쓸 수 있는 글씨. 어느 날 저녁 석주가 윤생원에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왜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글쎄, 장터에서 짐이나 나르고 있었겠지. 저는 어르신이 안 계셨으면 살아있지도 못했을 겁니다. 윤생원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날 골목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지 않았으면 나는 혼자 쓸쓸히 죽었을 거다. 석주야. 예. 글자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나는 평생 글자를 알았지만 사람의 마음을 읽는 것은 내가 훨씬 잘한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진짜 글이다. 어르신, 울지 마라. 또 운다. 안 울겠습니다. 석주는 코를 훔쳤습니다. 또 울고 있었습니다. 윤생원이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석주에게 쓴 편지. 어느 날 아침 윤생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잠든 채로 평안하게. 석주가 윤생원의 머리맡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노인이 마지막으로 쓴 글이었습니다. 글씨가 비뚤었고 먹이 번져 있었습니다. 석주는 그것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를 몰랐으니까요. 약방 주인에게 부탁하여 읽어달라 했습니다. 석주야, 나는 내 눈이 되어준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눈이 되어 주었다. 내 덕에 나는 세상을 다시 볼 수 있었다. 글자가 없어도 마음이 보이는 내 눈으로. 고맙다. 석주는 장터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읽을 수 없는 편지를. 그러나 마음은 읽었습니다. 사흘 뒤 석주는 인왕산 기슭에 윤생원을 묻었습니다. 초가집이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언덕. 윤생원이 살아생전 지팡이를 짚고 앉아 바람을 맞던 곳이었습니다. 석주는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품에서 종이와 붓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허름한 초가집. 마루에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 지팡이를 짚은 노인, 오른쪽에 왼손에 붓을 든 젊은 사내. 두 사람 사이에 벼루가 하나 놓여 있습니다. 노인의 입가에 웃음이 있고 사내의 눈이 크게 그려져 있습니다.
초가집 위로 달이 떠 있고 마당에는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물그릇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죽 사발이었습니다. 석주는 그 그림을 무덤 앞에 놓았습니다. 돌로 눌러 놓았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이 종이를 들었습니다. 돌이 굴러가고 종이가 펄럭였습니다. 1번, 2번 펄럭이더니 바람에 실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림이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빙글빙글 돌면서 점점 작아지면서 석주가 그 그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어르신 받으셨습니까? 바람이 대답 대신 불어왔습니다. 먹 냄새가 섞인 바람이었습니다. 석주는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석주는 다시 좌판에 앉았습니다. 팻말의 글자를 고쳤습니다. 아닙니다. 석주는 글자를 몰랐으니 옆집 아이에게 부탁하여 고쳤습니다. 글은 윤생원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림은 석주가 그립니다. 사연은 여러분이 들려주십시오. 석주는 그날부터 글 편지 대신 그림 편지만 그렸습니다. 윤생원이 없으니 글을 쓸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석주의 그림은 글보다 많은 것을 말했습니다. 한양 종로 내거리. 해가 뜨면 석주의 좌판이 펼쳐지고 해가 지면 좌판이 접혔습니다. 그리고 석주의 손에서 태어난 그림 편지들이 조선 팔도로 퍼져 나갔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편지들이. 그 편지들을 받은 사람들은 울었습니다. 글자가 없어도 마음은 읽혔으니까요. 여러분, 석주는 글자를 한자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읽을 줄 알았습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가슴으로 느끼는 것. 그것이 석주의 글이었습니다. 먹물은 종이 위에서 마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쓴 편지는 마르지 않습니다. 글자를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편지가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글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